안녕하세요. 사실과학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기국채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댓글 중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영상 제목에다가 플래그 썼다고 저한테, 제가 전전 영상에 아마, 장기금리 고점 보았나? 이렇게 제목을 해서 올렸는데, 그, 그거 쓰면 어떡하냐고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뭐냐면, 플래그가 뭐냐면, 꼭 영화 같은 데서 정의의 용사가 악당을 이렇게 해치운 다음에 해치웠나 하면은 꼭 개같이 부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니까 4.4 또 근처까지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던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썼네요. 해치웠나를. 네, 아무튼 이번 주 지금 시작이 국장도 좀 안 좋고 장기금리도 이렇게 좀 튀면서 시작해가지고 좀 껄쩍지근한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금리 요소, 악재 중에서 두 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QT 중단 시점에 대해서 제가 예상되는 그런 로직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악재 중에서 제가 생각되는 좀 큰 악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중에서 단기 국채로 발행된 부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옐런이 23년도에 그 RRP 자금 2조 4천억에 육박하던 RRP 자금을 땡겨오기 위해서 단기 국채 위주로 채권을 발행했던 게 지금의 이 단기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게 결국에는 장기 국채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장기 국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BTFP 만기 도래가 내년 3월에 있는데, 그때도 아마 담보로 잡혀 있던 장기 국채가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국채, 장기 국채, 롤오버. 그래도 최근에 한번 하나가 좀 발표가 났었죠. 10월 30일인가에 그 25년 1Q, 1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뭐 딱히 큰 이슈가 있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대로 장기 국채 물량이 늘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평년과 동일한 상황이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 단기 국채로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이 비중을 보시면, 빌스가 21%입니다. 권고치가 15%에서 20% 사이인데 이미 1%포인트 정도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고치의 뭔가 중앙값인 18%까지 맞추려고 하면 3%포인트 정도의 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스를 본드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보시면 미국의 그냥 총 발행입니다. 순 발행 아니고 그냥 총 발행인데 보시면 굉장히 폭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물론 20년도에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다시 잠잠해지다가 23년에 다시 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냐면 보통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발행을 하면은 요번 달에 쓸 거 100억 달러를 발행했다고 치고 다음 달에 가가지고 보면은 저번 달에 내가 빌린 100억을 다시 차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이번 달에 써야 되는 100억을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한 달, 한 달, 한 달 이게 넘어가다 보면은 계속 이게 업어치기가 돼요. 그래서 마치 발행량이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중에 그냥 계속 롤오버 하는 과정 중에서 발행되는 양을 제외한 순 발행량으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뭐 일자로 가긴 하겠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치솟는 그림은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단기 국채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권 발행량 자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 뭔가 재정 구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장기 국채로 롤오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애초에 미국이라는 정부 이렇게 큰 국가가 단기로 계속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예, 해서 그 권고치대로 18%까지 간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포인트 정도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이렇고, 예,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미국채 순 발행이 있는데, 보면은 순 발행으로 봤을 때 평년에 한 1조 달러 정도가 매년 이렇게 순발행이 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은 예, 많이 늘어났죠, 확실히. 특히나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순발행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뭐 조금 줄긴 했는데 아무래도 23년도에는 옐런이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순발행을 늘린 부분이 있는데 24년도에 뭐 딱히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털어먹을 곳간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23년에 했던 것처럼 뭔가 부양책 같은 걸 쓰기 위해서 너무 일찍 털어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때 23년도에 털어먹지 않았으면 23년도에 경기 침체는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연준이, 옐런이 딜레이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단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쭉 했던 게 23년도에 이렇게 TJ 다 털어내면서 증시도 부양이 됐죠. 23년 중순부터 치솟기 시작했던 게 올해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 최근에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타임 하이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23년도에 보면 딱 23년도에 RRP 자금이 2조 4천억 정도가 쌓여 있던 게 요 단기 국채 미친 듯이 발행하면서 이렇게 쭉 땡겨 빨아먹은 거죠. 지금은 한 1,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RRP 자금 빨아먹기 위해서 단기 국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요 앞에서는 현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RRP 자금 땡기려고 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장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년 1분기 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월 30일에 발표됐던 QRA 정보, T박을 보면은, 24년 4분기 발행량과 25년 1분기 발행 그 계획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단기채 쪽에서 다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문제는 1월 30일에 발표되는 25년 EQ, 25년 2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채가 장기채로 롤오버 돼야 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야 되나를 보면은 지금 미국 재무부의 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부채가 35, 35조 4천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권고치인 3%포인트를 여기로 잡는다고 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목감기 계속 안 나가지고 3%를 롤오버 해야 된다고 치면은 보시면 1조 정도가 되겠죠. 1조 600억 달러를 이 빌스를 이 본드로 롤오버 해야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장기로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급량을 확 늘려버릴까?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 이걸 어디서 받아줘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큐티 종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올해 4월에 발행된 2023년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입니다. 뉴욕 연준에서 발행했던 보고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 뭐 지급준비금 대비 GDP 비율이 얼마일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행동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럼 큐티 종료된 다음에 10%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에 도달했을 때 큐티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10%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큐티는 종료는 됐어. 근데 분모로 들어가는 명목 GDP는 계속해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럼 10%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10%를 유지합니다. 시나리오 대로라면 하면은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명목 GDP가 상승하는 만큼 연준이 다시 본인의 밸런스 시트에 예, 자산을 채워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QE죠, 다시. 채권을 매입해서 대변 쪽에 자산 쪽에다가 자산을 채워 넣어서 지급준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죠. 10%에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요걸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명목 GDP가 24년 3Q 속보치 기준으로 봤을 때 29조 3,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명목 GDP가 연 평균 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5.7%입니다. 그럼 지급준비금도 동일하게 5.7% 정도 상승을 해줘야 이 10% 비율이 계속 맞춰지게 됩니다. 현재 지급준비금 잔액이 3조 2,700억 달러가 잡혀 있어요. 이 중에 5.7%인 1,860억 달러가 1년에 상승해줘야, 즉, 연준이 본인의 자산, 밸런스 시트에다가 자산 항목 쪽에다가 1년에 1,86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해줘야 지급준비금이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되고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10%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명목 GDP는 어차피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QT를 종료시킨다는 것만으로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11%로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분모에 있는 명목 GDP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가 어떻게 상승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이 5.7%.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지급준비금도 결국에는 5.7%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급준비금이 잡혀 있는 게 3조 2,700억 달러니까 그 중에 5.7%인 1,860억 달러를 연준이 1년 동안 사줘야 이 비율 10%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연준이 여기서 이제 QE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겠죠. 근데 해봐야 막 많지는 않아요. 월에 한 150억 달러 정도 사주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이 1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연준 시나리오예요. 그냥 이 연준, 뉴욕 연준에서 지금 밸런스 시트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 이 25년 뒤에는 10%로 쭉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QE가 일을 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산 매입을 시작할 거다. 해서 지금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로 롤오버 돼야 되는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1조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여기서 자산 매입을 하는 게 연에 1,800억 달러 정도가 되니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 긴 텀을 가지고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롤오버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면 얼추 연준에서 매입하는 물량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08년도 이후에 08년도에도 여기에는 안 넣고 제가 전전 시간에 작성했던 자료에는 있는데 원래 보통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면은 처음에는 단기 국채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위기가 해소가 된 다음에 천천히 기간을 두고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연준이 매입해 줬었어요. QE가 진행이 됐었죠. 08년 이후에도. 그때 연준의 대차대조표에는 그 당시에 장기 국채가 많이 이게 편입이 됐던 거죠. 지금 연준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다 장기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 시점과 맞물려서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도 5년에 걸쳐서 롤오버가 진행되면서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요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요 10% 유지하려고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할 거면은 요 롤오버 할 때랑 맞춰서 진행되면은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큐에서도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1월 30일에 발표되는 QRA랑 T박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을 놀래킬 정도의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늘린다는 얘기는 다음 분기에도 늘릴 거고 다음 분기에도 늘릴 거란 얘기랑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충격을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뭐야, 굳이 재무부가 장기국채를 시장에다가 던지지 않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금리가 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재무부가 갑자기 장기국채를 시장에다가 냅다 던져버린다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장기금리가 이렇게 튀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급량까지 갑자기 때려박는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 1월 31일에 발표되는 티박까지도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BTFP. BTFP는 보시면 이 9월 말에 이 9월에 있었던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BTFP 물량 갑자기 훅 빠지면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고 유동성이 줄어들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BTFP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 뭐 단순히 금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국채 평가손 때문에 돈을 어디 가가지고 빌리지를 못해서 BTFP에 가가지고 돈을 빌렸다. 이 설명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금융기관에서 22년, 20년 막 이런 코로나 터지고 났을 때 금리가 단기 국채에서 본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제로 금리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를 편입을 해야 됐는데 1.5%라도 먹기 위해서 단기 국채는 0%니까 해봐야 막 50bp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 그나마 기간을 늘려서 이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간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을 먹은 거죠. 그게 이제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한 3, 4년 만에 갑자기 장기 금리가 4.5%까지 거의 3.0%포인트가 3, 4년 만에 급등을 해버렸고 이 당시에 발행된 장기 채권들의 듀레이션이 한 17년, 18년으로 봤을 때 17년으로 놓고 봐도 3%포인트의 금리가 움직였다고 치면은 평가손이 무려 51%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손이 나도 사실 뭐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런 걸로 회계장부에는 분류를 해서 그냥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하게끔 냅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터졌던 그 SVB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계장부상에는 뭐 그냥 만기까지 보유 증권 뭐 이렇게 박아두면은 그냥 액면가 그대로 쳐주긴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났었죠. 평가손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뭐 시장에 막 불안한 감이 막 조성이 되고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자금 차입을 뭐 할 생각이 있다 막 그런 게 떠돌면서 SVB가 이제 파산이 됐던 거죠. 뭐야 뱅크런이 발생이 되면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때 장기 국채를 매입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장기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다 작살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평가손이 발생된 채권을 들고 어디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게 당연히 시가로 담보 인정을 해주죠. 헤어컷이 거의 50%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때 100억 달러 액면가 100억 달러 채권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걸 들고 어디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50억밖에 안 빌려줘요. 근데 그걸 100억으로 인정해 준 게 어디다? BTFP다. 그래서 BTFP를 이용한 고객은 대부분 장기국채에서 이 평가손이 난 거를 어디 가가지고 돈을 못 빌렸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은데 내가 50억밖에 없어. 근데 지금 시장에 이렇게 평가손 박살난 친구들이 있어. 요거 내가 50억에 사가지고 액면가 10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BTFP에서 대출을 받으면 나는 50억밖에 없었는데 100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가 여기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 첫 금리 인하하고 급락했던 부분, 여기서 아마 다 털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 BTFP를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은 무료 시장 금리가 지금 75bp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다. 요거는 보시면 이게 제가 BTFP 마지막 마감하기 전까지를 제가 들고 온 거예요.
하도 요때 그 IORB랑 BTFP 창구랑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무위험 수익이 가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BTFP에 와가지고 뭐 4.8%의 돈을 빌려서 IORB가 그 당시에 5.4%였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위험으로 60bp 정도를 꽁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1월 25일부터 IORB 금리로 책정이 돼서 이 뒤로는 이제 쭉 5.4%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내려왔죠. 연준 가두리 금리가 지금 4.8%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 뒤에 빌린 친구들은 5.4%에 빌렸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50bp, 25bp 내리면서 그러니까 총 75bp가 내리면서 이 당시에 빌렸던 금리보다 훨씬 싼 가격에 돈을 차입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BTFP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가손에 물려 있는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지금 여기 담보로 잡혀 있던 채권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FOMC 하나, 1월 FOMC 두 번, 두 개, 총 3월 11일 전까지 이 FOMC가 두 번이 있는데 천천히 뭔가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요 물량 지금 BTFP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보로 맡겼던 장기채를 시장에 던진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본인 다시 회계장부로 들고 들어가겠죠. 더군다나 요즘에 좀 자금 차입하기에도 좀 편해졌잖아요. 심지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뭐 거의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SVB 사태처럼 굳이 막 시가평가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난 친구들 있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BTFP가 종료가 되더라도 3월 11일에 막 굳이 막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여기에 담보로 맡겼던 장기물이 시장에 내놓진 않을 것 같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악재 두 개가 제, 제 의견은 뭐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로 귀결이 되네요. 요거는 제 의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 질문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좋은 질문도 너무 많고 해서 다음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요즘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냥 개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매입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만큼 인베스팅닷컴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용률 제일 높아요. 인베스팅닷컴 광고료는 우리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광고 비용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튼 진짜 요즘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댓글 수준만 봐도 진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지면은 너무 댓글이 쌓일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해소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오늘 좀 일찍 잘라 그랬는데 막 진짜 여러분이 너무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댓글도 좋고 막 좋아요도 엄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무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다음 영상은 그냥 그 답변 드리는 걸로 대체해가지고 오늘 또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이겠죠. 저는 지금 새벽에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이건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6시에 올라가게끔 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넣어 있는 항목들 중에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언급하려고 일부러 잡아둔 겁니다. 특히 막 여고티 같은 경우.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한번 여러분이랑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국장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옵션 오늘이 먼슬리 옵션 있었죠. 그거는 제가 장중에 계속 뭐 단톡방에다 올리긴 했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위클리 옵션 특히 개인 포지션 개인이 베팅하는 곳에는 절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계속 아랫 방향으로 룸이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일단 위클리 옵션은 끝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월물 옵션이 잡혀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리미엄 거의 다 끝났으니까 기간 프리미엄은 오늘부터 이 월물 옵션에 개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거 보시면서 움직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예,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잉.